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넘긴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오랜 세월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충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평소처럼 부엌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부드럽게 강 안을 밝히고 있었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아침 햇살을 느낄 때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마음속 깊이 들어옵니다. 주방에서는 끓는 물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새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시작될 거라 믿었죠. 저는 오랜 세월 모아온 노후 연금과 소소한 저축들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돈이 있기에 조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죠. 그런데 그때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늘 밝게 인사하며 다가오는 친척의 모습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친척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후 연금을 잘 관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며 쌓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재정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아이들, 나 오늘부터 연금을 친척에게 맡길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보다 냉랭했습니다. 왜 혼자 결정하냐고, 혹시 속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식들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저는 제 선택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척은 저와 함께 앉아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연금의 일부를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조금 더 불릴 수 있다며 전략을 설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금융 쪽에는 문외한이지만 친척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안심하며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내 삶의 마지막 장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친척이 가져다 줄 첫 보고서를 기다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날들의 끝이 얼마나 허망하게 깨어질지 저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올 줄은요. 며칠 후 친척은 약속한 대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연금 관리 계획과 투자 전략, 예상 수익률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저는 그 자료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세세하게 준비된 계획과 친척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혼자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너무 안일하게 결정했다며 이번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왜 혼자 결정을 내렸냐며 따졌고 말끝마다 혹시 속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이번만큼은 제 판단을 믿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책임지고 결정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척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금융거래와 관리를 책임지고 진행하겠으니 안심하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아직 이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으로 돌아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음이 주는 안도와 평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친척과 함께 계획을 논의하며 나는 금융에 대해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식과 펀드, 그리고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머리는 복잡했지만 마음은 안정되었습니다. 아, 이제 나도 나이 들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삶은 여전히 나에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도 작은 불안감은 존재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 며느리의 걱정, 어린 말투, 아들의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마음속에 조그만 파문을 만들었죠. 나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친척의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불안은 더욱 조용히 숨게 마련이죠. 하루는 친척과 차를 마시며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척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 안심하라고요. 나는 그 말에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이제부터 내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속임수와 배신이 많다고들 하지만 나는 지금만큼은 이 평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이제 내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씨앗은 천천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평화와 안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작은 기대가 함께 자라났죠. 하지만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씨앗이 나중에 어떤 쓰라린 결실을 맺게 될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으로 변할 줄은 말입니다. 며칠 후, 나는 평소처럼 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꼼꼼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척이 관리한다고 맡긴 연금 일부가 예전과 달리 출금된 흔적이 보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은행 시스템 문제거나 일시적인 착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서서히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친척에게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물었죠. 처음에는 태연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작은 오류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 있고 담담했지만 나는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직감 사이에서 내 마음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다음 날, 친척은 또다시 집을 찾아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투자 성과와 계획을 설명하는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내 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료에는 숫자가 맞지 않거나 이전에 약속한 금액과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묻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하고 말이죠.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믿고 맡겼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감은 무겁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직감은 이미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온 거래 내역서에는 내 동의 없이 진행된 출금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믿었던 친척이 정말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질책뿐이었습니다. 왜 혼자 관리했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너는 왜 그렇게 안일했냐고요. 나는 답답함과 상실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오히려 자식들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허망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배신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손실을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이미 늦은 것일까? 불안과 절망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나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허망한 위태로움 위에 서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며칠 뒤 나는 더 이상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친척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죠. 믿고 맡긴 돈이 사라진 것이 단순한 실수라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직감적으로 이미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차츰 현실이 되었고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친척을 불러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과 목소리 속에서 어쩐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죠. 나는 서둘러 자료를 펼치고 거래 내역과 계획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금액이 내 동의 없이 출금되었고 그 돈은 친척의 개인 계좌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믿었던 친척이 나를 속이고 나의 노후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사실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친척은 처음에는 변명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것일 뿐. 곧 돌려주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후회는커녕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쓰라림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손은 떨렸으며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람은 언제든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배신이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고 친척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도통스럽고 참혹했습니다. 더 큰 상처는 자식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곧장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냉정함과 질책뿐이었습니다. 왜 혼자 관리했냐?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았냐? 너는 왜 그렇게 안 일했냐고요.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친척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자식에게서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스며들지만 마음속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과 어려움은 많았지만 이렇게 믿음의 배신이 한꺼번에 몰려온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손에 남은 공허함과 마음속의 쓰라림을 느끼며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이 배신으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과 믿고 살아온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평화까지도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아주 작은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배신이라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희망조차도 아직은 미약했지만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친척의 배신이 명확히 드러난 후 나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돌아온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정하고 때로는 날카로웠습니다. 왜 혼자 결정했냐? 왜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았냐? 당신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줄 몰랐다 등 질책의 말들이 쏟아졌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세월과 내 마음속 고민을 이해하기보다는 결과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했을 뿐인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듯 나를 탓하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도 큰데 이제는 자식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다니 어떻게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냐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했고 그 사람을 믿었으며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바랐다고요. 하지만 내 말은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죠. 아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이제 돈은 돌이킬 수 없고 남은 건 오직 손해뿐이라며 나를 질책했습니다. 나를 향한 분노와 실망이 가득한 눈빛은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울면서도 겉으로는 담담하게 굴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믿었던 친척에게 대신당한 현실이 동시에 몰려오며 나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스며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지만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기반이라고 믿었던 가족 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와 선택마저 평가절하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마음속 작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상처가 깊어도 이제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되찾기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고 다시 시작할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내 삶은 더 큰 상실 속으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막막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자식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은 너무나 쓰라리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과 배신, 상실과 책임, 사랑과 이해 사이에서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는 조용히 마음을 추스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손해를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친척의 배신과 자식들과의 신뢰 붕괴 이후 나는 손해를 되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계좌는 이전되어 회수가 어려우며 법적 절차를 밟아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과 좌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서류를 보여주자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면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답답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배신으로 인해 내 삶 전체가 흔들렸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미 계좌가 이전된 돈은 법적인 절차 없이는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연금과 저축의 일부가 이렇게 손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단순히 기록 몇 줄로 사라지고 아무도 이를 즉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나를 한없이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달빛이 들어왔지만 마음속 어둠은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왜 혼자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말할 뿐이었죠. 나는 이 현실에서 혼자가 된 듯한 외로움과 절망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손해를 되돌릴 방법은 있을까? 아직 희망의 여지가 있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생각이 깊어질수록 포기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과 내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서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고 시도해보겠다고요. 법적 조치, 금융 절차, 전문가 상담, 그리고 자식들과의 대화까지.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아야 내 삶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막막함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손의 회복이 불확실하고 길이 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손의 회복의 막막함 속에서 나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친척에게 배신당하고 자식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며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를 되묻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믿은 탓일까? 아니면 너무 안일하게 행동한 것일까? 수없이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작은 반항심이 존재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곧 삶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과 분노, 슬픔과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살아온 흔적과 지금 겪고 있는 쓰라린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신과 상실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깨달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믿음을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믿음 자체가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믿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국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삶의 기쁨과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단, 누구를 믿을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무조건적인 믿음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운 것이죠. 또한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한 이해와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기준이 반드시 내 기준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채우고 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큰 손실을 입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남은 힘으로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요. 손해를 되돌리기 위해,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그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작은 빛과 같았습니다. 삶은 결코 공평하지 않고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이었죠. 마음속의 혼란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마저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비록 길이 험난할지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한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배신과 상실, 자식들과의 신뢰 붕괴, 그리고 손해의 회복의 막막함까지 모든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금융상담사를 통해 법적 절차와 금융회복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와 오해가 너무 커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지만 나는 작은 소통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이 관심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죠. 완벽하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연결고리라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나는 내 마음속에서 살아남은 작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큰 손해를 입었지만 삶은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며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는 한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결국 나 자신이며 지난 배신과 상실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와 결심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존재하며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정리하며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한 계획, 자식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까지. 모든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남은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요. 배신과 상실을 겪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선택으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달빛과 바람 속에서 나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